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이 말 그대로 점입 가경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중앙선관위의 행정직 서열 1, 2위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에 뒷배가 됐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여서 한날 한시에 동반 사퇴한 겁니다. 이어 전국 선관위에서 여러 건의 아빠 찬스 사례와 함께 심지어 형제 찬스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등의 수습책을 결정했지만 감사원 감사 여부를 놓고서 사실상 정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받게 될 처지여서 창설 6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자백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대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의 검찰 송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상상 속의 범행을 저질렀을 정정이 현실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행동에 옮긴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그걸 찾아야 된다. 영상으로 보고 오신 대로 이 앱에서 만나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위기한 23살 정유정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오전 정유정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 신상 공개가 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 씨는 번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청록색 원피스 차림에 이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서 맨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담담한 말투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오늘 정유정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범행 수법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앱도 오랫동안 이용하신 건가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요. 그의 개인사와 관련해서 또 새로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정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해 왔다고 하는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생계는 할아버지가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 씨는 폐쇄적인 성격으로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외출하는 일은 드물었고 이웃들은 평소 말없고 조용한 성격이던 정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살해 이유, 이제 본인이 경찰에 밝혔다고 하는데 그 살해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에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씨가 경찰 조사 막바지에 범죄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고서 실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평소 범죄 수사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범행 석 달 전부터는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이 사실은 드러나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 씨와는 일명씩도 없었던 그냥 또래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지 또 그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네,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영어 과외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외를 받지 못할까 봐 나이를 속였다며 난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영어 열등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건의 어떤 그 배경, 그다음에 사건의 어떤 동기, 이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만 놓고 보면 그렇다면 이제 정 씨가 영어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이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MBC와 인터뷰를 가진 정 씨의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요. 정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 씨가 명문대 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분을 훔치고자 하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또 그 피해자의 신분을 훔치려고 했다. 이 훔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신분증을 훔치려고 했다.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 신분을 훔치려고 했다. 지금 이겁니다. 네,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신분 탈취를 위한 범행이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냐. 정유정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MBC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취업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부족한 영어 실력에 대한 열등감, 이게 지금 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학력이 뛰어난 사람의 정체성을 훔치렸다. 이런 분석도 지금 한 전문가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훔치기용 범죄다. 솔직히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같이 이제 패널의 입장에서는 그 피의자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으로 마주치고 네네. 그 피의자를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한 교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할 실력이 너무 모자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자기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놓치고 영어를 배우고 싶었다라는 게 그 피해자 측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의도는 있었다는 게 그렇죠.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영어라는 건 일신전속적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탈취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어떤 영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상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은 결코 될 수가 없거든요. 좀 죄송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피의자의 신상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둘이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그 신분을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이 조금 수사해야 되고 저는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인터뷰 내용 중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했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끝냈어요. 보통 자기가 잘못했으면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경찰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고요. 여전히 삼자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피의자의 어떤 시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그 내심의 그 상황을 좀 경찰은 프로파일러로 들어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여전히 저는 이 피의자 정유정은 이 사건을 삼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유정이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을 보시면 정 씨는 가벼워 보이는 이 여행용 가방을 한 손에 끌면서 태연하게 인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살인을 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났는데 저렇게 태연한 움직임을 보인다. 일말의 죄책감이라든지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 씨는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때 찍힌 CCTV 영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 씨의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이 주목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건데요. CCTV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빠르고 당당하게 걷는다, 발랄해 보일 지경이다, 두려움은커녕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해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손수호 변호사는요.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 CCTV 발걸음이 네. 너무 경쾌해 보여요. 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아니, 무슨 정도인데요. 수학? 저렇게 피해자 집으로 다시 가서요. 훼손한 시신의 일부를 캐리어에 담고 택시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변으로 가서 풀숲에 유기를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예. 경찰에 붙잡힌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봤습니다. 저 CCTV 영상을 봤는데 저게 지금 정 씨가 이 범행을 저지른 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봐도 결코 이제 저는 중대한 범죄, 더군다나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가벼워 보인다고 그럴까요? 또 지금 손수호 변호사는 아까 네티즌들은 경쾌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심리 상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논평해 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전체적인 앞뒤에 CCTV 모습이 다 나오면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딱 보는 거는 그 한 3초, 4초의 모습만 딱 보이잖아요. 앞에는 천천히 걸었는지 뒤에 천천히 걸었는지 모르고 우리가 경쾌하게 걷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때 사건의 심각성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이 아니라 좀 죄송스럽지만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사체를 훼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1999년생입니다. 23살이고 아직도 사람을 한 번도 살해해보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아까 캐리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캐리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보면 분명히 다른 상황, 그 캐리어에 사체를 담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그게 단 3초, 4초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손수호 변호사도 말하지만 저도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살인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바랬고 자기가 계획했던 게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저는 뭐 가끔 이거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코패스도 우리가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가 있어요. 사분면에 의해서. 그다음에 소시오패스도 사분면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피해자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이코패스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적이고요. 또 정말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요. 이 범행 후의 행태를 보면은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좀 허술한 부분들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시신 유기 현장에 챙겨갔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정 씨는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 동구는 자신의 집 주변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인근 주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일이 뭐 핏물 가고 뭐도 다 가가지고 하얀색 그 지득하고 하고 내내 가서.
네, 뿐만 아니라 정 씨가 새벽 시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인적이 드문 경남 양산 낙동강변으로 가기 위해서 이용한 수단은 택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정 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된 건데요. 또 정 씨는 나머지 시신 처리 등을 위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여행용 캐리어는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면 아까 이제 스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인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연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 또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에 이어서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고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유정의 정신치료 병력이나 전과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잔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사이코패스는 공격, 폭력적이고 거짓말에 능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말하죠. 하지만 2019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과 2021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 대상이었던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도 이 범죄 수법은 잔인했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서 정 씨가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정 씨의 할아버지는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면서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유족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는 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구한 것으로 보고요. 지금 오늘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 기자들도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라든지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범죄의 원인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건 첫 번째인데 이 사건의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면 분명히 자기가 혼자 외롭게 자기의 어떤 성을 쌓고 그냥 성을 쌓아간 모습은 보여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 쉽게 말하면 저희들 4명이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해서 하다 보면 제가 취재를 잘못하면 다른 기자님들이 그걸 고쳐주고 데스킹이 고쳐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그 기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쌓아 올리는 성이 나만의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세상 안에서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자기의 어떤 성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트리거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신분을 탈취하기 위해서, 실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심에서 동기에서 그냥 살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금은 코로나19에 우리가 굉장히 사회 사람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어떤 외톨이형 어떤 혼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적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 공론의 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그들과 연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 그다음에 저희 언론들의 보도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다 어떤 그 범행을 저지른 그 범인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 범인과의 직접적인 그 취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사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거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이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밝혀질 부분은 밝혀질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거기서 더 밝혀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정청래는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안위 원장 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내대표 지낸 분들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호까지 정말 잇따른 악재에 휩싸인 민주당의 내홍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논란으로 인한 계파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민 의원은 개딸의 폭력적인 행태와 절연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도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적으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폭력은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딸들과 절연할 필요는 없고요. 개딸에도 여러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중에는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분들하고 뭐 다 절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태와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행태를 하는 행동을 그래도 우리 뭐 개딸이니까 또 우리 지지자니까 우리 당원이니까 좀 봐주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70년 민주당이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폭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돼요. 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죠. 박용진 의원은요, 어제 SNS에 자신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그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네, 해당 동영상은 박 의원이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 예천 당원 강연회를 위해 경북도당 사무실을 찾았을 때의 상황이 담긴 것으로 박 의원은 저를 수박으로 부르는 분들께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칭하는 단어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당내 비주류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고요. 영상엔 박용진을 거부한다, 사람답게 살아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이 피켓을 든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이러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러 온 것은 오히려 여러분하고 말을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박 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연히 내 기회예요. 우리 처음 뵙지 않아요? 저는 처음 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이게 민주당이에요?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윤석열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이 노동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입 닥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원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신 것처럼 당시 박 의원은 친명 강성 지지자들과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당신이 입만 닫으면 된다,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등의 험한 소리에 가로막혔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박 의원은 당 비주류를 수박이라고 부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린다. 당 안에서의 혐오, 공격, 분열을 자제해달라면서 일방적인 욕설 문자 말고 만남을 요구해달라. 숨어서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욕하는 일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직전 집권당이자 원내 제1야당의 모습이다. 정말 실제 벌어진 상황이다. 잘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는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 롤케이크를 들고서 민주당 의원실을 돌았다고 합니다. 네,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국회의원회관 내 민주당 의원실을 돌면서 대의원제 개정 및 전당원 투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2인 1조로 의원실을 찾은 이들은 개혁열차 모바일 탑승권,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혁신, 이재명과 총선 압승이라 적힌 봉투에 롤케이크 등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들이 제시한 탑승권 속 QR코드에는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의원제 개정 및 전당원 투표 등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대의원제 개정과 전당원 투표 확대 및 중앙위 권한 축소,
공천관리위원회 권한 축소 및 모든 공천의 완전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민대련은요, 어제 행사가 강준현 의원실과 함께한 것이라고 밝혔고 의원실에 방문했을 때 반응도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또 김용민, 이수진, 최강욱, 조정식 의원에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는데요. 다만 강 의원실은 대기 장소만 제공한 것일 뿐 민대련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에서는 친명 지도부가 대의원제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의원들에게 단결할 것을 요구하며 떡을 돌린 이들이 있었다면서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해 보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결국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행동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6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4월 말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표님이 유독 민간업자를 싫어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영 변호사랑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어제 있었던 이 대표의 후원금 모금 결과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분 만에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이 모두 모였다. 지금 이겁니다. 네, 어제 오전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되어달라면서 11시부터 후원금 계좌로 모금을 시작했다는 예고 글을 올렸고요. 11시 29분쯤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워 후원을 마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이 대표는 연간 한도액을 단 29분 만에 채운 건데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후원자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 소액을 후원했고 1인 평균 후원금은 약 3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모금을 마감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다면서 한 푼 한 푼에 담긴 고단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 보내주신 정성 잊지 않고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후원금 모금 시기가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통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한다면서 닫혀있던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또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자신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과거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이 대표의 메시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일이 이렇게 우리 대딸들과 대삼촌 계모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제 강성 지지층의 행동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 개딸과 절대 절연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개딸과 멀어지는 순간 자신이 가진 권한이나 권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당내 이야기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최근에 지역에 가면 진짜 당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들린다면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강성 팬덤과는 좀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그 논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면서 내홍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의원실을 찾아가서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찾아가서 뭔가 그 당의 개혁안이라는 걸 제시를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후원금을 모금을 했고 그 모금 성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거 찾아간 지지자들이 이제 민대련이라 해서 민주당의 대의원들이에요. 대의원들이 사실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된 당사자들 아닙니까? 근데 현재 민주당이 위기인데 위기를 돌파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이 더 혁신을 좀 해야 되고 선명 야당의 모습과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당내에서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의원인 우리들 스스로 먼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테니까 당을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러 찾아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부의 일탈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협박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항상 경고해왔고 징계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탈행위들을 마치 그런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에서는 그런 논쟁보다는 정치인에게 지지자와 절연하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 과도한 것이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 그런 팬들, 강성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들은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서로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후원금이 29분 만에 찬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연초부터 사실 그 계좌는 개설하거든요. 후원 계좌를. 그래서 오히려 좀 늦게 개설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9분 만에 이제 후원금 1억 5천만 원에다 차니까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은 다시 확인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영상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강렬 지지층을 향해서 대세를 만들었다, 뭐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얘기긴 합니다. 예.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네. 저런 분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순리적이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품위를 저는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도대체 왜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일환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취닉 쿠데타라고 이렇게 빗대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력을 쥔 쪽이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서 뭔가 당내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성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면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뭐 바른 목소리라든지 건강한 목소리를 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또 다른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홍위병 내세우듯이 하는 것처럼 해서 싸움을 붙이고 이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여야가 굉장히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여야가 싸울 때는 선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있어야 야당 대표가 있고 그러니까 여당이 혹은 야당이 비대위로 가면 다른 쪽도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내의 싸움을 들어가면요. 권력 투쟁의 성격이기 때문에 선이 없습니다.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끌어내려야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취닉 쿠데타라든지 홍위병 같은 표현은 조금 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파 갈등,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서도 지금 격화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이를 두고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 간의 어떤 미묘한 갈등 기류 이걸 지적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배정 방침을 바꾸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친명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됐었죠.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정권을 두고 이견이 두드러지면서 결국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권은 무산이 됐고요. 여기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 자리 사수를 고집하면서 이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다라면서
단순한 행안위원장 싸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원래 자신이 맡을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긴 했었죠. 어쨌든 이제 행안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당 내부에서도 겸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간 국회에서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을 나이 순으로 배정하면서 상임위원장과 당직을 겸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치적 관례는 늘 깨져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불만이 쏟아졌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한 재선 의원은 정 의원이 기득권 포기를 구실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지낸 분들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이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행안위원장 내정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급조된 논리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관례는 임명직에 적용되는 거고 최고위원 당선 이후 누구도 자신에게 상임위원장 하면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참 안타깝게도 지난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저는 분명히 일어서서 이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는 방송 영상에도 나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망이를 두들긴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3항을 위반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제 자신의 그 상임위원장 고수 이거를요 이 대여 투쟁 문제와도 또 연결지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 최고위원은 이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 통해서 행안위원장 자리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위는 법무부 경찰국 폐지 문제, 또 여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격 대응, 그리고 경찰의 집회 폭력 진압 문제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야당 행안위원장은 욕을 많이 먹을 자리고 솔직히 1년도 안 남은 총선을 생각하면 득이 될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행안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가장 바라는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대의원제 축소 등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 내 갈등 이면엔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 야당의 권력 지형에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용을 넘어서 당내 투톱 간 보이지 않는 전선이 추가됐다는 건데요. 다만 정 최고위원은 박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행안위원장 임명에 찬성했다고 주장했고요. 어제 SNS 글을 통해 이 대표를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저 홀로 당원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 최고위원, 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누를 끼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길을 가겠다는 글을 다시 올리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그 국회 행안위원장직을 자신이 맡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 오늘 이제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심지어 지난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신이 내놓은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원이죠. 그 직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강경한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년 전에 여야 합의로 가방위원장하고 행안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1년 전에 이제 가방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위원장이었던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가방위원장으로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년 전에 합의 내용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행안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회의 직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뭐 장관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또 이렇게 당직자가 또 상임위원장까지 겸직하는 거는 좀 기득권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견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이제 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최고의 주장은 1년 전에 본인은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당직자랑은 좀 틀리고 1년 전에 가방위원장을 할 때에는 전혀 그런 이견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행안위원장이 할 역할들이 많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서 본인은 사실은 그런 악역을 하기 위해서 행안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사심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건 이제 것이고요. 정 최고위원님의 주장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단 이제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내용을 논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해 봤는데 별로 박강원 최고위원은 박강원 원내대표는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잘 정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계시니까 과거에 당 최고위원을 맡은 사람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관례가 별로 없었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예, 그건 관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적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관례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맡은 적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가 처음이었던 건 맞는 팩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논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위원직을 그러니까 당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1년 전에 여야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사실 원내 대표란 어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맞바꾸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이 이제 권력 투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첫 번째 그런 관례가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권력 투쟁 성격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국회로 복귀한 김남국 의원의 자진 사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자진 사퇴 시기를 놓쳤다거나 김 의원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남국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의 창립 멤버인 황운하 의원은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려고 했다면 벌써 해야 했다면서 사퇴 초기에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김 의원이 상임위 등 근무 시간에 거래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의원직 사퇴까지 시켜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려면 벌써 했었어야죠. 예, 지금은 시기를 놓친 걸로 봅니다. 이미 그 국회 윤리위 절차가 개시됐거든요. 윤리위 절차가 개시된 이상 이제 지금 자진 사퇴하면은 윤리 절차를 모면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또 꼼수로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무 시간에 거래를 한 점, 이것은 명백히 전 잘못이라고 보고 국민들에게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데 이것을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킨 것처럼까지 확대해서 국회의원직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보여져요. 김남국 의원 이제 자맹을 마치고 어제부터 국회 업무에 복귀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한테 직접 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김 의원이 민주당 탈당 17일 만인 지난 31일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뒤 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변재일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윤리특위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2건을 상정해서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다음 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징계 수위가 세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복귀한 김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앞으로 매일 저녁에 앞서 분신해서 숨진 조합원에 대한 추모 문화제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서울 도심에서 추모 문화제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고 앞서 노조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다가 분신해 숨진 조합원에 대한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려다 경찰과 충돌했었습니다. 이어 민노총은 정부가 숨진 조합원에 대해 공식 사과를 내놓을 때까지 앞으로 매일 저녁 추모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고대로 하루 뒤인 어제 저녁에도 민노총은 전날 경찰과 충돌했던 그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추모 문화제도 이제 별다른 충돌 없이 민노총이 자진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이런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가 지금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어제 촛불 문화제에는요, 경찰 추산 약 150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참가자들은 약 1시간 정도 문화제를 진행한 뒤 자진 해산했습니다. 그 전날인 지난달 31일 집회 역시 서울 도심에만 15,000명이 모였고요.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한때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을 했고요. 민노총이 신고했던 시간을 넘겨서 집회를 이어가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민노총은 예고했던 야간 행진을 취소하고 자진 해산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경찰은 지난달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던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민노총 간부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노총의 노숙 집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경찰의 대응이 오히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법적 대응으로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5일 민노총 금속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경찰과 강하게 충돌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행위라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집회 참가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5,800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를 향해서 불법 행동이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앞서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안전을 담보하고 설득하려는 과정 자체가 없이 대통령이 강경 진압해라, 경찰청장이 특진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혈안이 되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봅니다. 전두환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여야 정치권도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한노총 간부가 부상을 입은 것을 언급하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고공농성 진압 사진과 광주 5.18 당시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은 판넬을 꺼내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반대로 이제 노조의 폭력성 이 부분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한 유명 영화의 대사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요 고공농성에 나섰던 한노총 간부가 흉기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은 오로지 한노총 간부의 부상만을 부각하고 있는데 경찰이 맨손으로 대처했어야 옳은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영화 범죄도시 2 속 배우 손석구 씨 명대사를 언급하면서 악당 캐릭터의 대사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악당은 팔뚝만한 정글도를 휘두르는 인물이었는데 영화 속에서나 등장해야 할 정글도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등장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나온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요. 어제 나온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혼자 고공에서 있었던 사무처장이 곤봉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곤봉으로 후려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치 5.18 때 곤봉으로 후려치던 그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강해상이라는 악당 캐릭터가 남긴 명대사입니다. 그 강해상은 팔뚝만한 정글도 마체테를 휘두르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나 등장해야 할 정글도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노총은 이제 양대 그 조직이 있죠. 하나가 이제 한국노총이고 하나가 지금 민주노총입니다. 그나마 이제 민주노총에 비해서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어떤 노사정 대화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하면서 정부와 어떤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한노총이 지금 어제 그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졌던 그제입니까?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그 사태 때문에 지금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지금 이렇게 강경 입장을 밝히고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간담회에 바로 한노총에 불참을 해버린 겁니다. 노사정 사이 점점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노사정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한노총은 광양 고공농성에서 간부가 부상을 입은 것을 규탄하면서 불참을 선언했고요. 결국 노사정 간담회는 불발됐습니다. 이어 한노총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근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노총은 오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999년 민노총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노동계에서는 한노총이 유일하게 대화기구에 참여해 왔었는데 한노총마저 탈퇴하게 되면 이 노사정 대화 채널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그 반응이라든지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당시 광양 제철소 그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 경찰봉으로 지금 휘둘렀고 당시에 그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국노총의 간부가 부상한 거 이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그 한국노총 간부가 이른바 정글도라 아마 이제 칼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그 정글도 같은 위험한 흉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지금 정반대의 시각으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야 간의 기류가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까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은 노조를 굉장히 그런 어떤 흉기를 휘두르고 이러한 장면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 아까 서영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마치 그것을 노조가 불법 행위한 거에 있어서 정부가 진압하는 것을 5.18에 빗대면서 뭐 그런 말씀하셨던 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조와 어떤 집회를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지금 좀 이성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요. 좀 한 템포 좀 쉬고 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집회하는 이유가 뭔가 대화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화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노동 정책과 태도로 보이고 있는 그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다음부터 노동계의 대화가 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찰의 본령, 뭐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 폭력 진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광양제철에서 일어났던 것도 보면 그 막루에 올라가서 노동자가 한 명이 있는데 20명의 경찰들이 진압하기 위해서 크레인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항을 하지 않은 이후에도 곤봉으로 내려쳐서 그 6월 사태가 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한국노총,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라는 한국노총의 금속연맹 사무처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지금 민주노총은 원래 불참하고 있었고 한국노총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당연히 그 자기 한국노총에 대해서 또 보조금 같은 것도 다 끊었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들어가서 대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하다 보면 일부의 일탈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압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는 거고 또 비례성의 원칙, 과잉 진압의 원칙 이런 것들은 지켜져서 진압을 해야지 그 후유증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일 확산하고 있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에 이어서요.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퇴직 간부 4명도 추가로 지금 의혹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선관위 소속 전현직 간부 6명이 자신의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중엔 선관위 행정직 서열 1, 2위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의혹이 불거진 후 곧바로 면직됐습니다. 이어 선관위 전수조사에서 퇴직 간부 4명에게도 추가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특히 앞서 의혹이 제기됐던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는 이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이 됐지만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은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현직 간부 1명의 자녀가 부친의 근무지에 채용되는 데 이어서 선관위에서 총 5명이 부친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수법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네, 이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어떻게 썼는지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사무총장 자녀의 경우 채용 당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 채점란을 비워둔 채 면접자 순위를 정하고 등수를 표기해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을 했고요.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공란이었던 채점표 점수를 매겨가면서 순위를 맞추는 등 사실상 점수 조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처장의 경우 본인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직접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을 했고요. 자녀의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들 역시 자신과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는 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실제 면접에서 사무처장 자녀에게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전직 사무총장의 자녀는 자기소개서에 공무원이신 부모님, 어떤 날은 선거를 치르는 등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선거 관련 대목을 언급하면서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명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아빠 찬스를 썼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른바 이제 형님 찬스, 그러니까 형제 찬스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선관위 한 간부의 친동생이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형이 일하고 있는 해당 지역 선관위로 경력 채용이 됐고요.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승진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서 형제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선관위가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가족들을 특혜에 요직에 앉히고 또 승진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는요,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제 사각지대에 있어 왔고 내부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면서 그 쌓여왔던 피해가 이번에 한꺼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선관위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을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정작 선관위원들은 별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외부 통제가 거의 없는 데다 내부에서도 개혁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오늘 이제 중앙선관위의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논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 감찰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이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어서 이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의혹이 제기된 간부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제 선관위의 그 선거 사무총장 그다음에 사무차장이 모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면직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자체 인사 감사를 해야 할 그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체 조사나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무총장이나 차장이 공석이면 이 기조실장이 직무 대리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체 인사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른바 이제 비위죠. 이 비위가 불거지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여당으로부터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이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신에 대한 사퇴 촉구가 쏟아지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위원회의를 위해 출근하는 자리에서도 이 취재진들 사이에서 거취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나온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입장 들어보시고요. 오늘 위원회의 전후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사퇴 요구가 거센데 입장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감사원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회의 핵심 안건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십니다. 곧 아마 등록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헌법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고하십니다. 2019년에는 감사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여전히 사퇴 의사는 없으실까요? 중앙선관위가 오늘 전체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른바 채용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습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사 받지 않겠다. 비리 의혹 대상자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 의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할 수 없고요. 굉장히 좀 선관위가 그만큼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준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또 민주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당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국회가 여기 나와서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정쟁화돼서 총선을 앞두는 상황에서 좀 너무 여야가 정쟁화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단히 이건 직원 특혜 채용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또 선관위가 5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불법 선거를 엄단하려는 그런 취지에서의 5대 선거기관이고 신분 보장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정조사도 지금 합의했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까지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할 이유는 이제 없어 보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투명하게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지 선관위 이상이 다시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선관위 사퇴와 관련해서는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작년 5월달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채용 비리는 다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또 어떻게 헌법상에 신분 보장이 되어 있고 현재 대법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공세로 사퇴하라는 것까지 너무 과도한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옥경이는 투병 중입니다. 이 옥경이라고 하면 이제 태진아 씨 아내분 이름을 탄 히트곡 제목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진아 씨 히트곡 옥경이의 주인공인 태진아 씨 아내가 현재 치매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태진아 씨 아들인 가수 이루 씨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이후 프로골퍼로 알려진 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루 씨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 투병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다만 태진아 씨는 아직까지 아내의 병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도 태진아 씨가 이제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그 아내분의 근황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투병 소식에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태진아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최근까지도 아내와 함께한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늘 행복하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 이런 멘트들로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특히 아들 이루 씨의 재판 하루 전날인 그제에도 태진아 씨는 아내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는 사진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태진아 씨는 평소 방송에서 가수로 성공한 건 모두 아내의 내조 덕분이라며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이라고 말하면서 연예계 대표 사랑꾼다운 면모를 보여왔었는데요.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태진아 씨의 지난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살아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옥경아 두 번 먹었다! 1981년도 미국 가자마자 우리 이제 뉴욕에서 만났어요. 가장 이제 서로가 이제 그 뉴욕 생활이 이제 우리가 힘들었을 때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99%가 이 사람의 그 내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출근해서도 퇴근할 때까지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아들의 이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검찰 이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구형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서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루 씨 측은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또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선고 재판은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억해주세요입니다. 한국 트롯의 데모죠. 이미자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원로 가수 이미자 씨가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서해 수호 유공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개최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미자 씨는 여러 참여자들이 함께 모은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이미자 씨는 1973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견된 한국군을 위한 최초의 위문 공연을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에서 시대의 애환을 노래해왔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마음을 전달한 이미자 씨에게 인류 보훈 동행이라는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국가유공자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미자 씨는 6.25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자 씨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침 대통령님께서 또 보훈부로 또 승격해 주시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가슴 뿌듯합니다. 이번 기부는요, 지난 연말이었죠. 이미자 씨가 저희 TV조선 개국 기념으로 열었던 그 특별 콘서트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콘서트는 이미자 씨가 6.25 참전 용사와 월남전 용사, 천안함 장병 등 숨은 영웅들을 위해 기부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었고요. 이미자 씨는 콘서트에서 생존해 있는 숨은 영웅들을 객석 맨 앞자리에 모신 뒤 동백 아가씨 등 자신의 히트곡은 물론 전장에 나간 병사들을 위로하는 노래인 전선 야곡을 열창해서 감동을 줬습니다. 지난 연말 있었던 이미자 씨 콘서트 모습도 보고 오시죠.
국무총리 내외분, 대통령 내외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TV조선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도 기부에 동참하면서 총 10억 원의 기부금이 이번에 전해지게 된 건데요. 이번에 모인 10억 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41명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푸바오 진짜 가? 요즘 가장 인기가 뜨거운 그 스타 동물의 얘기군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을 통해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소식입니다. 이 푸바오는 지난 2020년 탄생 당시부터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의미를 담은 이름답게 웬만한 아이돌 인기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 푸바오의 인기는 온라인상에서도 이어져서 푸공주, 용인, 푸시 등의 애칭이 생기는가 하면 이 성장 과정을 담은 포토 에세이는 출간되자마자 초판이 조기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푸바오가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 용인의 동물원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이 동물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푸바오가 있는 판다 사육장을 찾은 평균 방문객 수가 첫째 주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아주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푸바오 꼭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 판다의 소유권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멸종 취약종인 판다를 대여 형식으로만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푸바오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도 성성숙이 시작되는 4년차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리는 사육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기 전 보려는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오지 말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사육사 때문인데요. 이제 좀 전에 방송에 출연했다고 말씀드린 사육사 때문인데 해당 사육사는 그간 푸바오를 극진히 보살피는 모습이 종종 공개되며 이 푸바오 할아버지란 애칭이 생길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푸바오는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한다. 푸바오가 귀국해도 중국에서 할아버지만큼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해당 사육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동물이 행복한 건 다르다면서 사육사니까 동물의 편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푸바오에게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이별의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